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책이에요. 12명의 연인과 그 옆사람. 윤대영 작가님 책을 읽고 있으면 약간 봄날 같은 느낌? 저는 윤대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몇몇 장소는 찾아가 보기도 했었어요. 이 작가님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짝사랑 같은 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푸른 비단에 쌓인 밤입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윤대영 작가님의 글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푸른 비단에 쌓인 밤. 진성.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 오디오 파일 동호회를 통해서였다. 파일이란 마니아의 다른 표현이다. 오디오족들은 보통 마니아란 말보다는 파일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길 더 원한다. 오디오란 알다시피 음악보다 민감한 상태로 듣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장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데 오디오에 빠지다 보면 간혹 음악 자체보다 소리에 더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어떠어떠한 기계를 써봤더니 마치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원음 재생력이 탁월하더라는 얘기들을 흔히 한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또 갖가지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기계에 매달리는 경우가 생긴다. 처음엔 음악이 좋아서 오디오에 관심을 갖다 귀가 트이면서부터는 소리에 집착하게 되고 급기야는 기계에 구속되는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다. 오디오 파일 중에 명품족이 많은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오디오 취미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리라. 자동차 마니아들도 그렇듯 오디오 파일들도 전애들끼리 이런 말을 서슴없이 주고받곤 한다. 어련하겠는가. 나 역시 한때 자동차와 오디오 취미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므로 비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도가 지나치면 역시 현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오디오 파일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푸념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적도 있다. 차라리 나 몰래 외도하는 편이 낫겠어요. 독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술에 취해 헤헤거리며 오디오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왼수가 따로 없다니까요. 마치 밖에서 낳은 자식을 품에 안고 들어오는 것 같다고요. 게다가 웬 거짓말은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을 호가하는 신품인데 친구가 쓰던 물건을 100만원, 200만원에 거저 얻어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렵사리 이해가 가요. 근데 채 1년도 안 듣고 반값에 팔아넘길 때는 속이 확 뒤집힌다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또 술에 취해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그 차액이 모두 빚으로 남는 거죠. 맞벌이를 하는데도 밖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다니까요. 진성이란 여인은 단지 음악이 좋아 오디오까지 관심을 갖게 된 바람직한 부류에 속했다.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는 글도 주로 음악 얘기였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는 날엔 브람스의 4번 교향곡이 저는 좋아요. 그럴 땐 영국제 탄노이나 로이드 스피커가 제격인 것 같아요. 영국은 원래 안개와 습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피커도 거기에 맞게 고안됐거든요. 사족을 달자면 브람스의 4번 교향곡을 들을 땐 킬리만자로산 브랜디 커피와 에이스 크래커가 밑반찬으로 잘 어울리더군요.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지만 그녀의 글은 맛깔스럽고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즉 존재감이 묻어났다.
그녀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나는 반가운 엽서를 받은 심정으로 살펴보곤 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저에게 음악은 오직 3비, 즉 베토벤, 바흐, 비틀즈일 뿐이에요. 방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어요. 동의 안 하셔도 별무 상관없음. 참고로 내 이름의 이니셜도 B로 시작함. 새침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녀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추신으로 덧붙였다. 그녀가 여행을 간 사이에 나는 개인 메일을 통해 그녀에게 슬쩍 편지를 띄워보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받아보라고. 나는 어느덧 그녀의 팬이 돼 있었으므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래 보았던 것이다. 먼 곳의 바람, 비단처럼 끌고 오셨는지요. 신발은 몇 켤레나 달았나요? 저 역시 3비 파일에다 여행 많이 합니다. 그대의 존재가 가끔 눈부셔 적어보았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어제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것도 혼자서. 바람은 비단? 꽤 쓸만한 상상력. 다음번 메일엔 전화번호도 남기주시압. 신발은 파란색 스니커즈 2켤레만 사용했음. 키가 작아 몸무게도 가볍거든. 통화가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온 곳은 부산이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오디오가 매개가 되어 대화는 친구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스스럼 없는 말투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해 2년쯤 다니다가 6개월 전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26살. 음악 얘기를 나누다 대화는 여행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6개월 사이에 20개국을 혼자서 여행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놀라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다. 여행을 무지 좋아하나 보죠? 내 말이 썰렁했던지 그녀는 뒤통수를 쥐어박힌 고양이처럼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이어 잠꼬대 같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대꾸해왔다. 아니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26년 동안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실은 어려서부터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가길 꺼려했거든요. 동공신경이 갓난아기처럼 민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거든요. 원추각막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죠. 대학에 다닐 때도 주로 방에 처박혀 음악을 듣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자 일과였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 시력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컴퓨터는 1시간 이상을 볼 수 없고 렌즈를 빼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장님이 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당에게 신이 내린 것처럼 화들짝 깨달았어요. 아, 장님이 되기 전에 세상의 모든 풍경을 봐둬야겠다라고 말이죠. 여행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순전히 눈 때문에 말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알겠다고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그녀가 첫 여행을 한 곳은 가까운 태국이었고 그 다음엔 서유럽과 동유럽을 다녀왔다. 단독으로 여행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그녀는 낯선 사람들과 사귀는 법과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또 여행 중에 번지점프와 스킨스쿠버 다이빙과 바다 낚시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더불어 시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 복귀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와 통화를 하는 동안에 나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감동에 휩싸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여인이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 후 그녀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며 지냈다. 그러다 그해 늦봄에 부산에 갈 일이 생겼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출장이었다고 해두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부산에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만나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다. 그녀는 곰곰이 듣고 있더니 무슨 뜻인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틀 뒤에 그녀에게 메일이 와서 열어보니 역시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 알려놓고 있었다. 며칠 뒤 부산에 내려가 나는 일을 끝내고 저녁 7시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목소리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조금도 반가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프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저녁 8시에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라운지 바에 가 있을 테니 가급적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녀가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아 나는 어색한 기분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1층 라운지 바에 앉아 맥주를 몇 병 마셨다. 8시가 될 때까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운대 모래사장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8시 30분이 돼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나는 그녀와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 바닷가를 거닌 다음 저녁을 먹고 저렴한 호텔을 찾아가 하룻밤 묵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녀가 나타난 것은 9시쯤이었다. 아니, 나타난 게 아니다. 그녀는 이미 8시부터 라운지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는 참에 대각선 끝자리에서 아까부터 나를 흘끗거리고 있던 웬 여자가 이쪽을 향해 주춤주춤 걸어오는 게 보였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뒤미쳐 나는 그녀가 진성이란 여자임을 알아차렸다. 얼굴을 사과처럼 붉히며 다가와 그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먼저 미안하단 말부터 했다. 아, 이렇게 수줍음을 타던 사람이었던가. 메일을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 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의 말대로 그녀는 키가 작은 여자였다. 그녀는 실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렌즈를 꼈을 텐데 어려서부터 그런 버릇이 든 모양이었다.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내게 물어왔다. 저 솔직히 호텔은 처음이거든요. 1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즉시 로비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 화장실부터 다녀오라고 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자줏빛 얼굴로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로비 밖으로 나가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20분 후에나 밖으로 나왔다. 배가 고팠으므로 나는 저녁부터 먹자고 했다. 그녀는 또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처음 만난 남자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술이라면 조금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런가? 알겠다고 말하고 나는 해운대 방파제 위에 쭉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먹기 좋게 소라 삶은 것과 소주를 시켜놓고 나란히 앉아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왜 웃어요? 사람 불안하게. 그거 실례인 거 몰라요? 나는 애들러서 말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는 체질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녁을 굶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요? 그제야 나는 긴장을 풀고 의고체로 받아 넘겼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진성소죠. 대학 다닐 때는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새삼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가난했나요? 가난도 했지만 저녁은 매양 술로 대신하고 끼니는 다만 안주로 모면했죠. 근데 말투가 갑자기 왜 그래요? 아, 신라 때 진성이란 여왕이 있었잖아요. 병문왕의 딸이었죠 아마? 그대와 이름이 같을 뿐더러 그 사투리 쓰는 여왕의 환생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말투가 이렇게 저절로 바뀌었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좀 취했든지요. 취하다니요. 아직 술도 안 나왔는데. 마침 소라 삶은 것과 소주가 나와 나는 거푸 2잔을 들이켰다. 자꾸 실없이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그녀는 소주를 못 마신다며 맥주를 시켰고 끝내 반병도 마시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부를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소주를 한 병 마셨을 뿐인데 손목 시계를 보니 그새 11시였다. 아직도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다. 나는 옆을 돌아보며 그녀에게 물었다. 소적께선 귀가 시간이 몇 시온지요? 괜찮다면 우리도 모래밭에 내려가 불꽃놀이나 한판 벌여볼까요? 그녀가 예의 실눈을 뜨고 나를 돌아보았다. 귀가 시간은 상관 마세요.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말도 현대식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귀에 거슬려요. 진성여왕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을지는 몰라도 풍기가 문란한 여자였다는 거 모르세요? 그럼 그러죠 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와 나는 모래사장으로 내려갔다. 때마침 양동이를 든 아주머니가 다가와 폭죽을 사라고 했다. 불꽃놀이를 하려면 폭죽을 사야겠기에 값을 물어보니 1,000원에서부터 10,000원짜리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5,000원짜리 2개를 사서 나는 그녀의 손에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폭죽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다가가 나는 그녀가 쥐고 있던 폭죽 끝에 라이터 불을 붙여주었다. 그러자 폭죽 끝에서 긴 불꽃이 튀어올라 밤바다로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갔다. 불현듯 두려운 표정으로 그녀는 아 하고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내 얼굴을 돌아보았다. 잠시 후 내 손끝에서 불꽃이 뻗어나가 바다로 길게 날아갔다. 그리고 곧 수면으로 흩어져 내려 불꽃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찰나의 정막 속에서 옷소매를 잡듯 그녀가 내 손끝을 더듬거리며 잡아왔다. 어지러워요. 자정에 모래사장을 떠나 나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는 해운대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돌연 숨막히는 얼굴로 이런 말을 던져왔다. 서울로 급히 올라갈 게 아니면 내일 저하고 양산에나 갈까요? 양산? 거기에 뭐가 있지? 라고 물으려다 나는 그냥 그러자고 했다. 급히 귀경할 만큼 서울에 바쁜 일이 있지는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녀와 만나 양산 통도사에 갔다. 늦봄인데도 날씨는 매우 더웠고 고동색과 회색의 가사장삼을 걸치고 줄지어 선방으로 들어가는 승려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무척이나 고단하게 보였다. 부처님 밥사발 모양의 탑 옆에 와서 그녀가 문득 이렇게 물어왔다. 나무아비 타불이 무슨 뜻이죠? 평소에 늘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녀가 연거푸 물어와서 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시작했다. 우선 그것의 한자 표기는 남무입니다. 나무로 읽은 것은 독송할 때 발생하는 연성 현상 때문이죠.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의 나모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모는 인사하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불교에서는 귀의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죠. 아미타불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나무아비타불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나무 관세음보살이란 독성이 있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맞습니다.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군요. 그녀는 소리 없이 웃고 나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 입을 열었다. 절에 오면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고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세상에 사람이 정말로 많더군요. 어떤 땐 그냥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거죠. 가령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우담바라에 비유합니다. 같은 비유로 맹구 부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괴짝 한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떠올라 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인데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희귀한 일이라는 거죠. 휴 하고 그녀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이렇게 낯선 사람끼리 만나기는 더욱 힘들겠군요. 네, 따지고 보면 맹구 부목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일주문을 돌아 나오다 말고 그녀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사를 불러 폴라로이드 한 장을 찍었다. 그녀가 갖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날 그녀는 김해공항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서울로 가기 위한 마지막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와 나는 공항 2층에 있는 퓨전바에서 차디찬 생맥주를 마셨다. 냉장고에서 얼려나온 생맥주잔 안에 들어있는 노란 액체가 그날 하루의 여정처럼 매혹적인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생맥주잔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말했다. 지금은 이 차가운 느낌이 아주 좋군요. 오늘 하루 너무 더웠거든요. 이제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는 표정으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만사 제쳐두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서울로 돌아와 컴퓨터를 열어보니 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 부산에서 메일이 와 있었다. 저 열흘 후에 아프리카로 가요. 그 전에 서울에 들러 친구 집에서 이틀쯤 묵을 거예요. 그때 볼 수 있기를. 나는 답장을 보내 서울에 올라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상한 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돼 왔다. 인터폰을 받고 내려가 보니 경비원이 마분지에 정성껏 싼 큼지막한 소포를 건네주었다. 포장을 보니 우편으로 붙여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 직접 경비실에 놓고 간 것이었다. 어떤 여자라고만 경비원은 무성의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집으로 올라와 포장을 뜯어보니 그것은 소파나 침대에 올려놓는 쿠션이었다. 짙은 코발트빛 실크 염색실을 사용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 쿠션은 얼른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웠다. 보낸 이의 정성이 촘촘히 느껴질 만큼 꼼꼼한 솜씨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도시의 푸른 밤을 묘사한 거의 작품에 해당하는 쿠션이었다. 암만 해도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어 나는 다시 경비실로 내려가 쿠션을 가져온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경비원은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어떤 처자라고만 늙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낯선 여자가 물건을 싸들고 남자를 찾아오는 일이 적이 못마땅하다는 눈치였다. 아니면 질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쿠션을 가져온 처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것을 소파에 올려놓고 가끔 눈여겨보기만 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나서였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부산의 진성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와 있었다. 시간이 없는지 분망한 어투로 그녀는 이렇게 말해왔다. 마치 메일을 보내는 말투로. 쿠션은 잘 받았겠죠? 저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일단 홍콩으로 떠납니다. 서운했습니다. 지난 며칠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래도 한 번은 당신한테 전화가 걸려올 줄 알았거든요. 사흘 밤낮으로 그 쿠션을 만들기 위해 눈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지금도 저는 평광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는 사막의 아기 기린을 보러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쿠션은 푸른 비단에 쌓인 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 손가락 끝에서 태어났어요. 앞으로도 이름 바꾸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불사, 무슨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그녀에게 당장 공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과속으로 달리면 30분이면 공항에 도착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무려 5일 동안이나 서울에 머물면서 도대체 무슨 상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누구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앞으로 25분 후면 국제선 출국 대합실에 도착할 겁니다. 어쨌든 얼굴을 봤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는 홍콩행 비행기 안에 앉아있을 거예요. 꼭 이래야만 합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녀가 아프리카로 떠난 뒤 나는 그녀에게 긴 메일을 보냈다. 홍콩에 도착하면 받아보라고, 부디 연락 달라고. 그러나 그녀는 끝내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쿠션 속 푸른 밤의 도시에서는 한쪽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부산에 내려갔던 날, 그날 밤에 해운대 주변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어째서 그녀와의 인연은 이렇듯 속절없이 비껴가게 된 것일까?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 그래서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하루 24시간 오로지 그 사람만 염원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오늘까지도 그녀에게선 연락이 없다. 인터넷 오디오 파일 동호회에도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몇 번인가 전화도 걸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번호를 가진 사람은 부산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걸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비단에 쌓인 밤은 여전히 내 소파 위에 지금도 하나의 분명한 현존으로 꿈꾸듯 비스듬히 놓여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